원내 대책회의를 시작합니다. 구성용 어제 국회의장 주최로 사당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습니다. 먼저 국회는 그리고 정치권은 헌재 탄핵 인용에 대해서 승복하고 국민 합에 온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국회의장과 사당 원내대표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반 정기적으로 회동을 해서 이제 국정 전반을 국회가 중심이 되어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 회동에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각부 장관들을 참석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3월 임시국회에서 모든 상임위를 열어서 현안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개혁과 민생을 챙기기로 했습니다. 또 우리 당에서는 특검 연장법, 우리 당 당론으로 발의된 법입니다. 특검 연장법과 국회 선진화법 등 개혁 입법에 대해서는 수석 부대표단에서 논의해서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제가 지난 토요일에 우리 당 의원님들과 함께 팽목항을 방문했을 때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과 만나서 1시간 이상 진지한 대화를 나눴고 4월 중에 세월호가 인양되었을 때 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조사위원회를 국회 측에서 5명, 유가족 측에서 3명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급적 선박 전문가나 해양 전문가를 꼭 추천해서 선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요청받았고 또 금년 4월 16일이면 세월호 참사 3주년이 되면 민법상 이제 모든 사태 습습이 마무리되면서 대보상을 받고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미수습자 가족은 가족을 못 찾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 갖고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받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의당이 적극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친박의 핵심 의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좌하는 팀을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헌재 불복 논란에 이어서 이제 사저정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박 전 대통령께서는 앞으로 있을 검찰 수사 그리고 재판 과정을 대비해서 친박 의원들은 향후 대선 전국에서 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사저정치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제 자숙하셔야 됩니다.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해서 정치적으로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박 세력들이 실패한 대통령을 임금님 모시듯 싸고 도는 것은 박 전 대통령과 친박 그리고 국민을 위하는 길이 아닙니다. 중국 역사서 사기에 보면 지위가 높을수록 들어가고 나갈 때를 알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아직은 탄핵의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해 누구든 붙잡고 의지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친박이 진정으로 박 전 대통령을 위한다면 두 갈래로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데 최선을 다해서 자신들이 만든 대통령이 단 한순간이라도 대통령다운 모습으로 역사에 남을 수 있도록 보좌해야 할 것입니다. 박영수 특검팀이 이병헌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이 보수단체의 자금을 꾸준히 지원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국정원이 민간 보수단체의 자금을 지원한 불법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국정원의 불법 공작이 폭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8대 대선 때부터 댓글 조작과 같은 정치 공작을 해왔습니다. 결국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박근혜 정부는 정권 초반부터 정통성이 흔들렸으나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국정원을 통해서 국면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끝내 국정원의 공작 정치는 탄핵 반대 집회 후원과
헌재 사찰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때마다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정원의 만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탄핵된 지금 적폐청산 1호인 국정원을 확실하게 개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바이러스를 경멸하느라 100일 넘게 온 나라가 홍역을 치렀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리셋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깔아야 합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민 대통합입니다. 촛불도 태극기도 이제 나라 다시 세우기라는 하나의 기치 아래 뭉쳐야 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최순실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국가를 대혼란에 빠뜨린 정당은 해산하고 관련된 정치인은 일부러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불의를 적당히 넘기면 정의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의 사저에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들이 몰려가서 다시 전 대통령의 보좌진을 구성하고 사저 정치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 정말 반성을 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주어서 실망스럽습니다. 개혁의 핵심은 개헌입니다. 개헌의 속도를 내야 합니다. 권력은 국민에게 돌려주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뿌리째 뽑아내야 합니다. 대선이 급하다고 어물쩍 넘어가면 머지않아 또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됩니다. 개헌의 소극적인 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의 꿈을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촛불혁명은 도람이 타버립니다. 제대로 된 정권 교체를 해야 합니다. 친박과 자유한국당은 후보를 내서도 안 되고 내도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는 이미 확정된 미래입니다. 이제 판단의 기준은 어떻게 정권 교체를 할 것이냐에서 어떤 정권 교체를 할 것이냐로 바뀌어야 합니다. 패권주의 정치는 대한민국을 좀먹는 악성 바이러스입니다. 패권주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촛불혁명은 도람이 타버립니다. 국민의당은 패권주의 바이러스에 저항하며 탄생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박근혜 최순실 바이러스의 탄핵 백신을 처음으로 제시했듯이 각종 정치 바이러스를 치료할 백신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나라 다시 세우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리셋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야 할 때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깔아야 할지 현명한 국민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얼마 전에 알뜰폰 사업자가 일반 통신사 요금의 반값에 무제한으로 데이터를 쓸 수 있는 일명 반값 유심 요금제를 내놓았습니다. 비싼 통신 요금에 허리가 휘는 국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심 요금제를 쓰기 위해서는 통신사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스마트폰 공기계를 사서 유심 칩을 넣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기계를 구할 수 없어 유심 요금제는 그림의 떡입니다. 통신사 매장에서는 공기계를 아예 취급하지 않고 있고 삼성, LG 등 단말기 제조사 매장의 가격은 출고가보다 10%가량 비싸기 때문입니다. 휴대폰과 통신 서비스를 묶어서 파는 관행이 담합으로 이어져 생긴 현상입니다. 녹색 소비자연대는 최신 스마트폰을 공기계로 구입하기 힘든 것은 이통사와 제조사의 암묵적인 담합 때문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잘못된 단말기 유통 구조를 시정해서 비싼 통신요금에 힘들어하는 국민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제 우리 국민의당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순회 경선에 관한 세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25일 최초 경선을 시작해서 총 7회의 순회 경선을 실시하고 마지막 경선은 4월 5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권역별로는 최소 15군데 정도에서 최대한 30개소씩 투표소를 설치해서 최소한 시군별로는 1개소씩 투표소를 다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투표한 당일 개표해서 그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습니다. 순회 경선의 이 권역별 순서는 우선 25일 날 광주, 전남, 제주에서 먼저 실시를 하고, 그 이후에 장소가 저희들이 지금부터 접촉을 해야 하고, 또 각 이런 광역별로 선거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준비 상황을 점검을 해서 추후 저희들이 발표하는 것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우리 당 선관위의 결정은 지난 10일 후보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 현장 투표 80%와 여론조사 20%를 한 그 룰의 바탕에서 세부 사항을 지난 최고위원회와 어제 개최된 당무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은 우리 경선 관리에 관한 당규에 따라서 100% 선관위에 위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경선 룰이 합의된 10일부터 어제까지 총 4회의 선관위 회의를 개최하면서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이 경선은 사실 절대적으로 화합 분위기에서 치러져야 본선에서 우리 당의 이 역량이 극대화되고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최종 선출을 며칠로 하느냐는 문제는,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인데, 이러한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선관위의 기준은 화합 분위기에서 경선이 치러지는 것, 그리고 최대한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당이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선출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근거에서 특히 어제에 이어서 오늘 예비후보자 등록이 마감이 됩니다. 등록 마감일 하루 앞두고까지 경선을 어떻게 실시하는 것을 공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등록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선관위로서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일간 주말도 없이 매일 회의를 개최하면서 후보들 간에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했습니다마는 후보들 간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고, 그리고 시한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었던 상황에서 선관위에서 내린 고뇌의 결단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즉 어제 우리 선관위에서 내린 결정은 최선의 선택은 아닐 수 있지만 당의 경선이 화합 분위기에서 치르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원 대부분이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후보 측이 추천한 선거관리위원 세 분은 불참한 가운데 나머지 선거관리위원이 전원 합의에 의해 결정을 내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과 또 더 이상 이 결정이 늦춰질 경우 국민들과 우리 당 지지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는 판단에서 내린 그런 결정이었음을 이해를 해주시고, 사상 처음으로 시도하는 완전 국민 경선이 우리 국민들이 어떤 정당 정치의 참여 기회를 충분히 보장을 하고, 이런 새로운 시도가 우리 국민의당의 활력과 국민의당의 지지율 상승의 계기로 삼도록 모든 당원과 후보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받아들이고 향후에 성공적인 경선 그리고 공정한 경선을 실시해야 하는데 이제는 당력을 집중해야 할 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부 친박 의원들의 국론 분열을 야기하는 사저정치, 박근혜 마케팅을 그만둬야 합니다. 지난 20대 국회 개원 때 헌법 수호 의무를 다짐한 국회의원 선서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직자로서 진정한 의리가 무엇인지, 진정한 애국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기를 촉구합니다. 3월 국회는 조기 대선을 앞둔 사실상 마지막 국회이고 개혁입법을 완료해야 할 중차대한 국회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사당 원내수석 부대표 협상을 다시 시작합니다. 국민의당은 이번 임시회에서 지난 2월 국회 때 마무리 짓지 못한 재벌개혁, 검찰개혁 등의 입법을 최대한 마무리 짓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상법 개정안, 노동관계법에 관하여서는 이미 합의한 부분 이외에 추가적인 합의를 이루어내서 최대한 개혁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회 개혁을 위한 국회 선진화법 개정에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현행 국회 선진화법의 안건의 신속 처리, 안건 조정위원회 제도, 직권 상정 요건 등 여러 조항들에 대한 내용을 수정할지 아니면 그간 문제가 됐던 조항들 전체를 놓고 선진화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할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각 당 수석끼리 협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LCT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도 추진해야 합니다. 해운대 LCT 인허가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행위로 인해서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탄핵 정국 속에서 부실 수사가 의심되는 지점이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안종범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수첩에서 관련된 메모가 있는 만큼 현재 수사 성과가 진실을 규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상설 특검법을 활용할 문제 또는 별도의 특검법을 할지 등등을 포함해서 특검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들도 모두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창조경제라는 이름으로 추진된 정책들과 전국에 설치된 19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 지속성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정부의 창업보육 지원을 받아온 스타트업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정책이라도 모두 청산해야 할 대상은 아닙니다. 더욱이 그동안 투입된 막대한 국가 예산을 생각하면 그 가치를 꼼꼼하게 따져 필요한 것들은 수정, 계승해야 합니다. 정권 초기에는 창조경제는 창업 생태계 기반 조성과 중소기업 제도전 프로그램 등에서 긍정적 성과를 냈습니다. 전국에 걸쳐있는 19개 창조경제 혁신센터 역시 비록 대기업에 할당된 구조적 문제가 있지만 시스템을 개선하고 민간 주도의 개방형 혁신 공간으로 정비한다면 지역 균형 발전과 창업 생태계의 조화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스타트업 육성 및 혁신적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지원은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동력까지 탄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이전 정권의 정책이라도 대한민국에 필요한 사업들은 계승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 측 대리인 3명이 없는 상태에서 경선 일정을 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선관위가 후보 측 대리인 3명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관위의 경선 일정 등을 위임한 취지는 후보 측 대리인들과의 협의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선관위에서
어제 결정한 내용은 잠정적인 것이고 종국적으로는 당의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논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재의 탄핵 인용 판결에 대해서 사실상 불복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도 국정교과서 철회 여론에 끝까지 불복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전 대통령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국정교과서는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그리고 여론의 반대가 가장 심했던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교육부는 학계와 정치권의 극한 반대,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박근혜 효도 교과서를 발간하였고 강행했습니다. 교육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정교과서를 시범 사용하기로 한 연구학교는 전국에서 단 한 곳뿐입니다. 그마저도 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이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사실상 식물 교과서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유력 대선 주자들 역시 국정교과서 철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정교과서는 이제 동력을 상실했고 폐괴 수준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부에 확인해 보니 어이없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탄핵과 상관없이 국정교과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이제 와서 갑자기 폐기하기는 어렵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5월 대선 이후에 새 정부의 교육부 장관이 행정 예고를 거쳐 관련 고시를 바꾸면 검정교과서 체제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둘째, 개정 교육과정에 다른 새 검정교과서 집필기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오히려 현행 검정교과서를 당분간 사용해야 교육계에 혼란이 오지 않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물러났으니 그가 남긴 가오 청산에 나서야 합니다. 국정교과서 폐기는 그 중에서도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과제입니다. 우리 상임위와 당 차원에서 적극 나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국에 아직도 AI 망령이 도사리고 있는 이때 얼마나 많은 시름을 양계 농가와 소비자에게 전가해야만 치킨 프랜차이즈 BBQ는 이 극대화의 직성이 풀린단 말입니까? 치킨 생산에서 차지하는 닭고기의 원가 비중은 고작 20%에 불과하고 나머지 80%는 소위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 및 가맹점 운영 관리비, 본사 이익, 물류비와 소스, 식용유나 포장용기 등의 부자재, 그리고 배달과 쿠폰 발행 및 점포 운영비와 세금에 이르는 부가 서비스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공 전 생계 가격은 마리당 1,600원에 불과하고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가 계열화된 독일 가공업체로부터 인수하는 가격은 마리당 3,490원에 불과한데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무슨 둔값을 부렸는지 16,000원에서 2만 원선이 된다고 합니다. 사정이 이럴진데 어떻게 소비자와 생산자 간 공유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기업의 이익이 극대화된 영업 전략이나 생산 체계에서 기업에 대한 어떤 신뢰도 형성할 수 없는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에게만 유리한 가격 인상을 억제시킬 수 있는 방안을 총동원하여 치킨값의 상당 부분을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가 되가져가는 시스템을 전면 재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비 욕구를 가로막고 가맹점주들의 땀이 밴 영업이익을 가로채가는 산물인 브랜드 사용료와 마케팅 및 전용 포장용기 구매 등의 둔값술로 본사에서 이익을 가져가는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11일 토요일 153일간 지속되었던 서울대 학생들의 대학본부 점거를 풀기 위해 학교 측이 교직원을 투입하여 물대포를 쏘는 등 물리적 충돌 끝에 서로에게 깊은 상처만 남기고 불미스럽게 막을 내렸습니다.
서울대 시흥 캠퍼스 갈등은 작년 8월 서울대가 시흥시동과 실시 협약을 맺은 뒤에 총학생회에서는 학생 동의가 없는 협약은 무효라며 반발해 왔습니다. 이후 학생들이 실시 협약 철회를 요구하며 행정관을 점거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이보다 앞서 학생들은 수차례 시흥 캠퍼스 건립 계획을 폐기하라고 학교 측에 요구했으나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면서 점거 농성이 이어져 온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낙인 총장은 작년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소통 부족을 사과하고 학생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벌어지기까지 학생들은 학교와 대화다운 대화를 못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학생들에 대한 징계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다시 말을 바꿔 징계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우려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추진되고 있는 시흥 캠퍼스 건립은 제대로 된 운영 계획과 재정 계획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호텔, 실버타운, 키즈카페 등 상업시설만 가득해서 학교에 부족한 연구시설을 짓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현재 시흥 캠퍼스 건립 계획은 서울대의 학벌 프리미엄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 조장 사업이며 개발 이익을 얻기 위한 꼼수로 보일 뿐입니다. 지성과 합리성이 존중되어야 할 상학탑안에서 물리적 충돌을 일으킨 건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지난 2011년 서울대가 법인화를 추진할 당시 총학생회가 교내 행정관을 28일간 점거 농성을 하는 과정에서 대화로 문제를 풀며 학교 측과 학생이 잠정 합의 이후 농성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고려하면서 서울대는 이번 사태와 시흥 캠퍼스 조성과 관련하여 학내 구성원인 학생회 측과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대화 절차를 지키며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공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